656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타입캐스트의 AI 성우로 녹화하였습니다. 책 제목 부자들의 지식 창고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저자 최성락. 출판일 2023년 6월 25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부자의 투자 방법을 알자. 책 소개. 저축으로 부자가 될 수는 없다. 재테크로 부자가 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가?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마음가짐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한 지식은 따로 있다. 최근 많은 사람이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에 도전한다. 그 중에는 전문가에 비견될 만큼 지식을 습득한 자들도 덜어 있을 테다. 정보는 차고 넘친다. 투자를 배우고자 한다면, 약간의 수고를 감수한다면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든 습득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정보가 수익으로 직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범람하는 정보의 바다에 가로막혀 나아가기 힘든 세상에서 지은이 최성락은 덤덤하게 말한다. 부자가 되기 위한 정보는 늘 따로 있다고. 투자에서 지식은 중요하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다. 이를 증명하듯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됐다는 주식 전문가는 그리 많지 않다. 실례로 애널리스트는 어느 투자자보다 해박한 전문 지식으로 무장하고 투자에 뛰어든다. 그런데 그들 중 누군가가 부자가 됐다는 소식은 자주 들리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수익 창출에 필요한 지식은 따로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지은이가 이 책을 집필한 계기이자 책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문제의식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카지노에서 투자를 배웠다. 2019 50억 벌어 교수직도 던진 최성락 투자법 2021 외지은이 최성락은 이번 신간 부자들의 지식 창고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를 통해 부자가 되기 위한 특별한 지식과 정보를 알려준다. 이 책은 금융 지식이 전무한 투자 초보자든 숱한 자원을 투입했으나 그럴듯한 성과를 얻지 못한 기존 투자자든 상관없이 최적의 가이드가 될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최성락. 대학원 교수 경영학자.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이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동양미래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2021년 퇴직하여 현재까지 연구, 투자, 저술 활동을 왕성하게 병행 중이다. 지은이는 열정적인 다독가이며 책을 통해 삶을 바꾼 장본인이다. 자기계발서와 비트코인 도서를 다수 섭렵하며 이른바 대박을 냈고, 심지어 주식 관련 도서 수백 권을 독파해 미국 주식 투자에 성공했다. 다양한 투자 활동으로 순자산 50억 원을 달성한 그는 교수직을 내려놓고는 파이어족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변화가 책으로부터 기인한다고 증언한다. 책에서 얻은 내용. 생각하라, 그러면 부유해진다. 미국의 저명한 강연가 토니 로빈스는 사고방식이 성공의 8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평생 빈곤층 아동 교육을 위해 헌신한 교육자 루비 페이는 가난이 대물림되는 이유 중 하나로 부적절한 사고방식의 전승을 지목했다. 지은이 최성락은 이 둘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음가짐부터 남들과 달라야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사고방식은 성격과 달리 바꾸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저절로 바뀌지는 않으나 의식적으로 신경 쓴다면 누구든지 부유층의 사고방식을 견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흘러가듯 말하는 사람은 많아도 진정으로 부자를 꿈꾸며 행동하는 자는 드물다.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얼마나 많은 재산을 축적할 예정인지 계획해야 하지만 정작 그럴싸한 로드맵조차 구상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가? 가장 먼저 가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성찰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무언가를 시도해서 나아질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원인이라 판단한다면 내가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경영학의 기본은 항상 자기 자신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라이다. 내가 원인이라고 생각해야, 나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단점,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자만이 상황을 바꾸고 삶을 주도할 기회를 쟁취할 수 있다. 또한 매사 향상적인 사고방식에 입각한 채 행동해야 한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 부자가 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자는 예상되는 불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답할 것이다. 앞으로 찾아올 실직, 질병, 사고 등의 불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유 자금을 마련하려는 사람이 적지 않을 테다. 하지만 이는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태도다. 현실을 지키는 데에 급급하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도 큰 수익을 창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나은 생활을 희망하며 변화를 지향해야 한다. 그런즉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향상적 동기를 늘 품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불안한 앞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 부자가 되려고 하면 곤란하다.
동일한 노력과 자원으로 똑같이 투자해도 끊임없이 상승 목표를 추구하는 자세를 갖춘 자가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수익을 확보한다. 그리고 바로 이런 태도가 부유층의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다. 얼마나 노력할 것인가,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세계적인 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슨은 이른바 1만 시간의 법칙을 처음으로 제시한 인물이다. 사실 그는 꼭 1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고 1만 시간을 채운다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에릭슨이 제시한 1만 시간이란 신중한 연습이 동원된 1만 시간이었다. 그리고 신중한 연습으로 1만 시간을 채울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될 기회를 얻는다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에릭슨이 말하는 신중한 연습이란 무엇인가? 바로 다음 세 가지가 충족된 연습을 의미한다. 첫째, 도전 과제는 적절히 어려워야 한다. 둘째, 실력이 정교화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셋째, 실수나 실패를 검사하는 피드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렇듯 그냥 노력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오랫동안 신중하게 더욱 개선된 연습과 실행이 무한히 반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각고의 노력이 곧장 성공으로 직결되지도 않는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성공의 기회에 한 발자국 다가갈 뿐이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장기간의 시간과 대량의 자본을 주식에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성찰과 고민이 부재한 단순 반복된 투자 행위로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설령 신중한 연습으로 1만 시간 동안 투자를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생계형 투자자 정도가 될 뿐이다.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과 시간만으로는 부족하다. 1만 시간 외에 부가적인 요소가 필요한 셈이다.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노력할 것인가? 지은이 최성락은 아무리 노력해도 10년이라는 시간은 소요된다고 단언한다. 모든 노력을 동원하더라도 10년이라는 기간을 단축하기란 무척 어렵다는 의미다. 즉, 투자란 좋든 싫든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투자자가 그 기나긴 시간을 유의미하게 보낼 때 비로소 좋은 성과로 돌아온다. 이에 지은이는 독자들에게 PDCA 기법을 통해 투자라는 장거리 항해를 수행하라 권고한다. PDCA란 기업 발전의 기본이 되는 핵심 경영 기법으로 이는 계획, 실행 검토, 실천의 주기를 무한히 반복하여 끊임없이 개선된 결과를 창출하도록 유도한다. 투자로 성공하는 길은 모름지기 계획에 따라 투자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자신의 투자 방법을 보완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PDCA라는 철저한 설계하에 지속적으로 투자에 몰두한다면 분명 몇 년 전보다 훨씬 나아진 삶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 지은이 최성락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파악하고 시장 경제의 작동 방식을 믿어야 한다고 말한다.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많은 투자자가 간과하는 중요한 조언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그런 와중에 지은이는 수많은 경제지표나 경제학적 지식을 모두 빠삭하게 알아둘 필요는 없다고도 말한다. 언뜻 보면 두 조언이 모순적으로 보이겠지만 속을 파고들면 나름의 일리가 있다. 중요한 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지 복잡한 이론적 이해나 상세한 배경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최적의 정보는 무엇인가? 지은이는 가장 먼저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한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할 원칙은 바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제품의 가격은 해당 제품의 수요량과 공급량에 따라 결정된다. 그 제품에 투여된 노동력이나 원자재의 가격은 부차적인 문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비트코인 현상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실생활에서 아무런 사용 가치가 없다. 그런데도 수요가 있고 공급이 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할 때가 있다. 또한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대표한다는 상품의 정체성으로 인해 유용성과는 상관없이 시장에서의 평가를 받아 가격이 책정될 수 있었던 셈이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자본주의의 보편적인 특성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실례를 들자면 워렌 버핏은 해자를 두른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격언을 남겼다. 이를 있는 그대로 한국의 투자 상황에 적용해서는 곤란하다. 해자를 두른 기업, 즉 어느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독과점 기업 중 적지 않은 수가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정부가 운영 과정에 개입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시장의 원리와 한국의 특수성을 이해했다면 다음으로 실전에서는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지은이 최성락은 책에서 여러 차례 본인과 대리인의 차이를 강조한다. 본인과 대리인의 이해관계 차이는 투자 실패의 주요한 원인이다. 시중에 존재하는 투자 전문가, 부동산 중개인은 투자자의 대리인이다. 그들은 각자 다른 목적을 추구한다.
부동산 중개인은 계약 체결을, 투자 전문가는 어떻게든 수익을 창출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그들에게 의존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대리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행동해야 한다. 기업의 사업 모델을 평가하고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며 유튜브나 잡소문이 아닌 책과 신문 기사를 통해 직접 정보를 조사해야 한다. 무엇보다 돈 자체보다 돈을 버는 방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종목을 고르는 법, 매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인 흐름 등을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이 물론 순탄하지는 않다. 투자에서 100% 확실한 수익이란 있을 수 없고 그로 인해 정상에 오르기까지 온갖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의 마지막 조언에 다다른 독자는 이토록 험난한 길을 계속 가야지만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뼈아픈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재테크로 부자는 못 된다. 친구들을 만났다. 그중 재테크 금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 A가 있었다. 친구 B가 A에게 충고한다. 요즘 세상에 그렇게 재테크 모르면 안 돼. 노후를 생각해야지. 그리고 여러 금융상품을 소개하기 시작한다. 적금 상품 중에서 가장 금리가 좋은 건 상품이야. 그리고 세금 우대가 가장 좋은 건 상품이지. ISA는 연 2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데 보통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아. 연금 보험 상품으로는 가 있는데 이건 이율이이고 한 달에 50만 원씩 넣으면 은퇴 후에 만 원씩 받을 수 있지. B는 정말로 많이 했다. 이 정도로 금융상품을 많이 알고 또 금융상품별 장단점, 이자율 차이를 모두 다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이 찾아보고 조사해야 한다. 직접 조사한 게 아니라 누가 조사, 정리한 걸 보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다 이해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공부가 필요하다. B가 재테크, 금융에 대해 관심이 많고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건 알겠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B는 이런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다른 금융상품보다 1에서 2% 정도 이자를 더 주는 상품들을 꿰뚫고 있는데 이런 전문적 지식으로 앞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미안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다. 다른 사람이 노후에 월 100만 원 받을 때 B는 월 120만 원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무려 20%나 더 받으니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건 맞다. 하지만 부자가 될 수는 없다. 몇백 년 동안 이자율 1에서 2%를 더 받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살아갈 몇십 년 사이에 이자율 1에서 2% 더 받는다고 부자가 되지는 못한다. B는 부자가 되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부자가 되는 것과는 다른 공부를 하고 있다.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된 애널리스트는 없다. 언젠가 애널리스트들의 생활에 대해 들었다. 애널리스트들은 열심히 산다. 새벽 일찍 일어나 전날 미국 증시를 점검한다. 전체 시장 분위기를 살피고 담당 분야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을 확인한다. 아침 7시면 회사에 도착해서 자료 검토를 하고 그날 주식시장에 대비한 회의도 한다. 주식시장이 열리는 9시부터 장이 마감되는 오후 3시까지는 쉴 새 없이 주식의 움직임을 살펴본다. 기업의 컨퍼런스 콜마다 들어가서 기업 발표 내용을 듣고 실적 발표 보고서를 검토한다. 미국의 물가, 고용지표, 금리도 발표될 때마다 보아야 하고 한국의 물가, 고용, 금리 등에 관한 발표도 모두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그 함의와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애널리스트들의 정보량은 어마어마하다. 경제 상황 전반, 해당 산업의 상태, 담당 기업들에 대해 공개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 이 정보들은 경제 상황에 따라 매일매일 달라진다. 이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모두 체크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는 일이다. 주식과 관련된 정보에서 애널리스트들을 능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애널리스트들은 정말로 열심히 주식 정보를 모으고 주식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런 애널리스트들은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벌고 있을까? 현직 애널리스트들은 본인이 직접 주식에 투자할 수 없다. 규정이 그렇다. 하지만 현직을 그만둔 이후에는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어야 하지 않을까? 애널리스트들은 현직을 그만둔 후에도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막상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버는 사람은 거의 못 보았다. 주식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있기는 한데 그게 부자가 되는 것으로 연결되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날그날의 시황을 분석하는 것, 미국과 한국의 경제 상황을 체크하고 기업의 실적을 확인하는 것과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얻는 것, 특히 큰 수익을 얻는 것은 큰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을 알기 위한 공부와 주식에서 큰 수익을 얻기 위한 공부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사자가 영양을 사냥할 때 알아야 하는 것. 아프리카 초원에서 사자들이 영양을 사냥한다고 하자. 이때 사자들은 영양무리에 그냥 달려들어 사냥을 하는 게 아니다. 무리를 덮치기 전에 미리 어떤 영양을 공략할 것인가를 정하고 그 한 마리만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사자들은 사냥에 들어가기 전
멀리서 관찰하면서 그 영향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이때 알아야 할 정보는 그 영향이 얼마나 빨리 뛰느냐, 그리고 오래 뛸 수 있느냐다. 그 영향의 가족 관계는 어떤지, 살아오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취미는 무엇이고 특기는 무엇인지, 친구 관계는 어떤지, 오늘 기분은 어떤지 등의 자료는 필요 없다. 이런 정보는 알면 좋다. 하지만 모른다고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 영향에 뛰는 속도와 지구력을 알지 못하고 사냥을 시작하면 실패한다. 또 영향에 뛰는 속도와 지구력을 잘 안다고 사냥에 성공하는 건 아니다. 자기들 사자들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뛰는지, 그리고 자기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뛸 수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자기들이 어느 정도로 뛸 수 있는지 모르고 영향에 대해서만 잘 아는 건 소용이 없다. 많은 사람이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한다. 재테크를 하는 사람 중에는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공부를 엄청나게 하면서 재테크를 하는 사람도 있다.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재테크를 하는 사람은 영향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영향무리에 뛰어드는 사자와 같다. 영향을 잡기 위해 이리저리 땀 흘리며 뛰어다니기는 하겠지만 영향을 잡을 수는 없다. 영향을 잡기 위해서는 미리 공부가 필요하다. 재테크에 대해 공부를 해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영양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고 영양의 가족관계, 친구관계,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등을 조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열심히 조사하면 영양에 대해 굉장히 많이 알게 되고 자신의 넘쳐나는 지식에 대해 스스로 만족감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지식은 영양을 사냥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 영양이 얼마나 빨리, 오래 달릴 수 있느냐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사냥에 성공할 수 있다. 세상을 잘 알기 위한 정보와 부자가 되기 위한 정보는 다르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정보와 부자가 되기 위한 정보도 다르다. 지식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부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니다. 부자들은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 알아야 할 정보를 알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마음가짐, 그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 빅터 브룸의 기대 이론. 나는 내 자신을 의심해 본 적도 없고 낙담한 적도 없다. 그리고 예전부터 내가 부자가 될 줄 알았다. 단 한순간이라도 그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워렌 버핏,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 외에 모든 경영학, 행정학, 심리학 교재에 나오는 또 하나의 동기 이론이 있다. 빅터 브룸 벡터 브룸의 기대 이론 expectancy theory of room이다.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드는가에 관한 연구다. 이와 비교해보면 브룸의 기대 이론은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인 과정을 거쳐 열심히 하려고 하는가에 관해 이야기한다. 브룸의 기대 이론은 다음의 공식으로 이루어진다. 동기부여의 강도 이꼬르 기대 액수단성 엑스보상의 가치. 기대는 노력하면 원하는 결과가 달성될 수 있다는 계산된 확률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자기 자신의 생각이다. 토익 900점을 받고 싶다고 하자. 많은 대학생, 취준생이 토익 900점 이상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토익 900점이 목표다. 그런데 토익 900점이라는 같은 목표, 소망을 가졌다고 해도 모든 대학생이 똑같이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다.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 외에 모든 경영학, 행정학, 심리학 교재에 나오는 또 하나의 동기 이론이 있다. 빅터 브룸 벡터 브룸의 기대 이론 expectancy theory of room이다.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달려드는가에 관한 연구다. 이와 비교해보면 브룸의 기대 이론은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인 과정을 거쳐 열심히 하려고 하는가에 관해 이야기한다. 브룸의 기대 이론은 다음의 공식으로 이루어진다. 동기부여의 강도 이꼬르 기대 액수단성 엑스보상의 가치. 기대는 노력하면 원하는 결과가 달성될 수 있다는 계산된 확률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자기 자신의 생각이다. 토익 900점을 받고 싶다고 하자. 많은 대학생, 취준생이 토익 900점 이상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토익 900점이 목표다. 그런데 토익 900점이라는 같은 목표, 소망을 가졌다고 해도 모든 대학생이 똑같이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기대와 보상의 가치를 일에 가깝게 하고 다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수단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수단성은 자신의 목표인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수단을 찾아서 그 일을 해야 한다. 자기 업무든 부업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수단성의 확률을 더욱 높여주는 방법을 계속 찾아서 실행해야 한다. 나는 골프를 잘 칠 수 있어. 나는 골프를 잘 치고 싶어. 하고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골프채를 잡지 않고 탁구채만 들고 있다면 골프를 잘 칠 수 없는 것과 같다. 수많은 자기계발서에서 이야기하는 나는 할 수 있다. 먼저 원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그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브룸의 기대 이론은 말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향상적 동기이다. 최근에 단 한 번이라도 오후 전체, 아니면 최소한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어 펜을 손에 쥐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지 연구해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마크 피셔. 인간 행동에서 목적과 동기는 중요하다. 인간을 이성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냥 이성을 작동시키지는 않는다. 먼저 본인이 원하는 것, 즉 목적과 동기가 있다. 그 다음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이성이 움직인다. 따라서 목적이 행동과 방향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목적이나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향상적 동기와 예방적 동기다. 향상적 동기는 앞으로 더욱더 나아지려는 동기다. 이에 비교해 예방적 동기는 앞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되는 불행을 피하고자 하는 동기다. 사람들은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향상적 동기인가, 예방적 동기인가에 따라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운동을 하려고 결심한다고 치자. 향상적 동기를 가진 사람은 살을 빼기 위해, 근육질 몸을 만들기 위해, 몸은 더 튼튼히 하기 위해 운동하는 사람들이다. 지금보다 더 나은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예방적 동기를 가진 사람은 몸이 나빠지지 않기 위해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병에 걸리거나 몸이 안 좋아진다고 하니 그걸 막기 위해 운동한다. 거북목을 막기 위해 스트레칭을 하고 근육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운동한다. 이 둘은 똑같이 열심히 운동한다. 하고 있는 운동도 똑같다. 하지만 이들의 동기가 무엇인가에 따라 운동하는 심리는 완전히 달라진다. 향상적 동기를 가진 사람은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있다. 운동을 해서 앞으로 더 좋은 몸매가 될 것을 기대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을 할 수 있다. 운동하지 않으면 현상 유지를 하지만 운동을 하면 더욱 좋아진다. 희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있어도 불안감은 없다. 이와 비교해서 예방적 동기를 가진 사람은 운동하지 않으면 몸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한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병에 안 걸리는 것이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병에 걸리는 것이다. 운동하면 현상을 유지할 뿐이다. 더 좋아지는 것은 없다. 현상 유지냐 아니면 더 나빠지느냐 사이의 선택이다. 즐거움은 없고 걱정이나 불안감만 있다. 둘 중에 누가 운동 효과가 더 클까? 향상적 동기를 가진 사람이다. 향상적 동기를 가진 사람은 현재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즉 예방적 동기를 충족하면서 그에 더하여 몸이 향상된다. 무엇보다 향상적 동기를 가진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을 할 수 있다. 미래에 대해 기대하고 실제 변화를 만들어낸다. 예방적 동기는 현상 유지가 목적이다. 열심히 하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상태로 몸이 유지된다. 나빠진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나아진 것도 없다. 열심히 하지만 변화는 없다. 우리는 동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지만 아무 동기나 가진다고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향상적 동기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무언가 나아지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예방적 동기로는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별로 변하는 게 없다. 돈을 벌자, 부자가 되자 하는 목적에도 향상적 동기가 있고 예방적 동기가 있다. 향상적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무언가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큰 돈을 벌고자 한다. 지금까지 하지 못한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자신이 달성하지 못한 부자가 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일 수도 있다. 어쨌든 지금 자신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목적으로 한다. 예방적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이대로 나중에 정년퇴직하면 돈이 없어진다. 국민연금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그 돈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퇴직 후 노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으려면 지금 돈을 벌어야 한다. 몇 년 후 살고 있는 전세금이 올라갈 것이다. 그때까지 더 오를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지금의 집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니 전세금을 벌어야 한다. 이런 것은 예방적 동기들이다. 예방적 동기는 큰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현상 유지가 목적이다. 더 나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저 주변 사람들 생활 수준만큼 따라가는 것을 기대 수준으로 삼는다. 주위 사람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것, 지금 생활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는 것, 특히 직장이 없어질 때를 대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동기를 가져야 할까? 정말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향상적 동기를 가져야 한다. 불안한 앞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면 곤란하다. 그런 예방적 동기로 실제 부자가 되기는 힘들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부자는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삶, 즉 직장 수입에 얽매이지 않는 부자의 삶을 누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똑같이 투자를 하더라도 향상적 동기를 가지느냐, 예방적 동기를 가지느냐에 따라 투자 형태도 완전히 달라진다. 일단 목표 액수가 달라진다. 향상적 동기일 때 훨씬 더 큰 금액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
예방적 동기일 때, 그러니까 노후를 걱정해서 하는 투자는 목표 금액이 많아야 10억 원대일 것이다. 노후를 위해서라면 웬만해서는 그 이상의 금액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향상적 동기에서는 몇십억 원을 훨씬 넘는 수준도 목표로 할 수 있다. 이런 목표 금액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투자 방법과 형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예방적 동기보다 향상적 동기에서 더 장기적인 투자를 하게 된다.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를 목적으로 하는 예방적 동기에서는 60세 될 때까지가 대상이다. 하지만 향상적 동기에서는 70세, 80세가 되어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훨씬 더 오랜 기간을 고려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투자 방법에서도 차이가 난다. 부자가 된 다음에도 향상적 동기를 가지느냐, 예방적 동기를 가지느냐가 중요하다. 예방적 동기를 가진 사람은 집 한 채 가지고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살게 되면 이제는 됐다고 만족한다. 목적이 달성되었기에 그 이상은 나아지려고 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한다. 그때부터는 지키는 투자로 변화한다. 하지만 향상적 동기를 가진 사람은 그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투자 대상을 찾는다. 결국 큰 부자는 향상적 동기를 가진 사람 중에서 나온다. 스스로 내게는 목적이 있고 목적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목적을 검토해보자. 실제로 많은 사람의 목적이 예방적 동기다. 예방적 동기보다 향상적 동기를 가질 때 개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자. 1만 시간의 법칙, 10년 법칙. 복숭아가 열매를 맺는 데는 3년, 감은 8년. 일본 속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일단 1만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실행하는 과정으로 10년은 필요하다. 하루 생활 모두를 투여한다면 3년 정도로 가능할 수도 있다. 하루 생활 모두를 투여하는 것은 사업을 하거나 전업 투자자로 뛰는 경우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1년 내로 승부를 보겠다고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이다. 전업 투자자로 시작하면서 1에서 2년 이내에 적정한 수익을 올리겠다고 마음먹어서도 안 되는 이유도 이것이다. 투자에 하루 전체를 투자해도 3년은 필요하다. 하루가 아니라 하루 3시간 정도 투여한다면 10년은 바라봐야 한다. 3년 동안 매일매일 열심히 한다고 워런 버핏, 워런 버핏 같은 세계적인 투자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서도 안 된다. 몇십억 원, 몇백억 원의 큰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바이올린을 7,500시간 이상 연습하면 연주자의 길을 갈 수 있다. 성공적인 연주자가 아니라 처음에는 박봉을 받으며 어디선가 연주 기회를 주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7,500시간이 필요하다. 하루 종일 투자가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3년 정도 지나면 성공적인 투자자가 아니라 그냥 투자로 먹고 살 돈은 마련할 수 있는 생계형 투자자가 되는 거라고 봐야 한다. 하루 3시간, 10년 동안 투자 공부를 했다면 몇십억 원, 몇백억 원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투자로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은 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성공적인 투자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1만 시간 외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의사가 되려면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6년을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 의사 타이틀이라도 딸 수 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 3년 플러스 변호사 시험 합격을 해야 한다. 산업기사가 되기 위해서도 공대 졸업 플러스 시험 합격이 필요하다. 모두 다 4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투자자, 사업가도 마찬가지다. 공식적인 루트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시간은 투여해야 한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은 어느 것이나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시각으로 투자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 작은 일을 소중히 해야 한다. 하이니 법칙. 아무리 작은 구멍이라도 경계하라. 그것이 거대한 배를 침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벤자민 프랭클린.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유명한 법칙이 있다. 하이니 법칙이다. 하이니 법칙은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유사한 작은 사고와 사전 징후가 선행한다는 경험적인 법칙으로 재해의 크기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이니는 여행사 손실통제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다. 고객의 불만을 유발하는 작은 예약 관련 사고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선박사고, 항공사고 등 다양한 종류의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 하이니는 이런 사고 관련 부서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기록을 대하게 되었다. 그는 이 통계 자료를 조사, 분석하다가 사고, 재해에는 어떤 특별한 규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큰 재해, 작은 재해,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는 비율이 1:29시 30분형이라는 규칙이었다. 하인리히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명이 사망하는 등 커다란 산업재해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었다. 어떤 큰 재해가 발생했다면 그 전에 이미 작은 재해가 29번 정도 발생했었다. 29번 정도 작은 재해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큰 재해 한 번이 발생한 것이었다. 그리고 작은 재해도 그냥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작은 재해 한 번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10번 정도 경미한 사고가 있었다.
즉, 재해 수준은 아닌 작고 경미한 사고가 10번 정도 발생한 다음에 작은 재해가 하나 발생했다. 즉, 300번 정도의 작고 경미한 사건이 발생하면 그중에 29번 정도 작은 재해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커다란 재해 한 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인리의 법칙을 고려할 때 큰 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큰 사고를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큰 재해를 막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큰 재해가 막아지는 것은 아니다. 작은 재해가 29번 발생하면 큰 재해는 발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작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작은 재해가 29번 정도 발생하지 않으면 큰 재해도 발생하지 않는다. 큰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큰 재해를 막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작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럼 작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작은 재해에 초점을 맞춘다고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경미한 사고가 10번 일어나면 작은 재해는 발생한다. 즉, 작은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작고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해라고 할 수 없는 작고 경미한 사고라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작고 경미한 사고가 누적되면 작은 재해가 발생하고 작은 재해가 누적되면 큰 재해가 생긴다. 경미한 사고를 그대로 두고 큰 재해만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큰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작은 재해를 막아야 한다. 그리고 작은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경미한 사고를 막아야 한다. 경미한 사고라고 소홀히 여기면 곤란하다. 그것이 큰 사고의 징조이자 전제 조건이다. 경미한 사고를 얼마나 방지하는가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역 하일리의 법칙. 재해를 방지하는 하일리의 법칙이 자기개발 영역에도 의미를 가질까? 하일리의 법칙은 재해 발생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재해가 아니라 좋은 일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른바 역 하일리의 법칙이다. 하일리의 법칙은 부정적인 사건이다. 경미한 사건 300개, 작은 재해 29개, 큰 재해 1개다. 역 하일리의 법칙은 긍정적인 사건이다. 경미한 좋은 일 300개가 발생하면 작은 성공 29번이 있다. 그리고 작은 성공 29번이 발생하면 큰 성공 1번이 생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큰 성공이다. 큰 성공을 해야 인생에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고 실제 생활 수준도 달라진다. 우리는 큰 성공을 바라면서 무언가를 노력하고 시도한다. 그런데 역하일리의 법칙은 큰 성공만을 바라는 것이 오류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바라고 노력한다고 큰 성공이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은 성공 29번을 해야 한다. 작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29번 발생해야 그 다음에 큰 성공이 온다. 우리는 큰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면 안 된다. 작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29번에 걸친 작은 성공을 하면 큰 성공은 자연스레 따라온다. 작은 성공도 그냥 작은 성공을 원한다고 해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성공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일 10번이 발생해야 작은 성공 1번이 온다.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거나 주변 사람들을 도와준다거나 무언가 성과 있는 일을 한다거나 이런 자잘한 긍정적인 일 10번을 해야 작은 성공이라 할 수 있는 일 1가지가 발생한다. 우리는 작은 성공을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일이 계속 주변에서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좋은 일이 발생할 뻔한 일이나 긍정적인 일이 300번 발생하면 작은 성공 29번이 발생하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큰 성공이 한 번 나타난다. 결국 역하일리의 법칙에 의하면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큰 성공만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된다. 작은 성공을 계속해야 한다. 그리고 작은 성공만을 위해서 일을 해서도 안 된다. 주변에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 작은 성공을 하게 되고 작은 성공이 쌓여 큰 성공이 발생한다. 우리는 이런 작은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작은 것이 쌓여 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하일리의 법칙은 말해주고 있다. 피터 드러커 Know What Not to Do, 하지 말아야 할 체크리스트. 학교에서는 나보다 훨씬 똑똑한 친구들이 많았지. 하지만 그들보다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었어. 그 이유를 한 가지 들자면 나는 기업가가 되었고 그들은 거대 기업에서 일하는 피고용자가 되었다는 거야. 이유를 하나 더 덧붙이자면 그들은 저무는 산업에 종사하러 들어갔다는 것이야. 죽어가는 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지. 도널드 트럼프. 현대 경영학의 구루였던 피터 드러커가 적시한 유명한 명언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야 한다는 What Not to Do라는 말이 있다. 드러커는 경영학자이자 기업 컨설턴트였다. 경영자들은 그에게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조직 운영에서 새롭게 뭘 하면 좋을지를 계속 문의했다. 이때 드러커가 제시한 것은 무엇을 할까보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를 더 우선시하라는 조언이었다. 해야 할 사업보다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을 찾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것 중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하는 게 우선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은 경영뿐만이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에 관해서 아는 것을 생각해보자. 우리는 자동차 교통체제를 배울 때 먼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배운다. 유치원 때부터 빨간 신호등에서는 가지 않고 멈추기, 노란불에서는 멈춰서기를 배운다. 찻길로 가지 않기, 횡단보도가 없는 길 건너지 않기를 배우고 안전벨트를 안 매면 안 된다고 배운다. 운전면허 시험에서는 실기시험 전에 먼저 필기시험을 치른다. 필기시험을 준비하면서 주행선에서는 추월하면 안 된다. 규정 속도를 지켜야 한다. 주정차 지역 외에는 정차해서는 안 된다 등을 배운다.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이 주요한 필기시험 문제이다. 이걸 다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운전하는 법을 배운다. 차를 앞으로 모는 법, 커브를 도는 법, 속도 내는 법을 배운다. 직접 차를 운전하는 것을 배울 때도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것보다 브레이크 밟는 법을 먼저 배운다. 차를 멈추는 법을 알고 그 다음에 차를 앞으로 보내는 법을 배운다. 차를 빠르게 모는 법을 배우는 것은 그 다음이다. 투자를 잘하는 방법보다 망하지 않는 방법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투자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자. 첫째, 확실한 미래 예측은 투자 세계에서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00% 수익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100% 수익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의 주장은 사기라고 보면 된다. 특히 100% 수익이 나니까 투자하라고, 그러니까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기를 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 이런 곳에 돈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둘째, 손실 없이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것도 투자의 기본과 어긋난다. 투자의 기본은 수익과 안전성은 반비례한다는 점이다. 수익이 높으면 안전성이 떨어지고 안전성이 높으면 수익이 떨어진다. 안전하면서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투자 상품, 투자 권유는 사기로 봐야 한다. 연 20% 이상 고수익이 분명히 가능하다는 말도 사기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 버핏의 수익률이 연 20%다. 그런데 몇 개월에 50%, 1년에 몇 배를 외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물론 1년에 몇 배 수익이 가능하기는 하다. 하지만 하다 보니 1년에 몇 배 수익이 생기는 것과 미리 1년에 몇 배 수익이 나올 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르다. 사실 연 10% 수익이 보장된다는 말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상품이나 투자 권유는 사기로 알고 피해야 한다.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 투자할 때도 어떤 경우에 투자한다는 것보다 이럴 때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기준이 더 중요하다.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매출이 늘어서 이익이 증가해서 아니면 앞으로 이익이 늘어날 것 같아서 새로운 사업을 수주해서 전문가가 추천해서 그래프가 좋아서 적자에서 벗어나서 등의 이유로 주식을 구입한다. 주식을 구입하는 나름의 기준이 있다. 그런데 이 기준보다 먼저 이런 주식은 사지 않는다는 기준을 먼저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자인 기업은 사지 않는다. PER가 얼마 이상인 기업은 사지 않는다. 경영자가 부도덕한 경우는 사지 않는다. 특정 업종은 사지 않는다. 매출액 얼마 이하인 기업은 사지 않는다. 장기 추세선이 내려가는 종목은 사지 않는다 등등 다양한 기준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 체크리스트는 투자자 개인마다 모두 다르다. 투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리스트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의 기준이 사고 싶다는 기준보다 늘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이 주식이 좋다, 대박이다 떠들어도 하지 말아야 할 체크리스트에 포함되는 주식이라면 건드리지 않는 원칙이 필요하다. 투자를 하면 할수록 이 하지 말아야 할 체크리스트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이 체크리스트를 지키기만 해도 큰 실패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는 실패하지만 않으면 수익이 나게 되어 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투자의 고수가 되기 위한 단계. 남들처럼 투자하면 남 이상은 못 된다. 남보다 2배를 투자하면 남과 비슷해진다. 남보다 3배를 투자하면 비로소 세상이 알아줄 것이다. 노구치 히데요.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미래 예측을 잘하는 현명한 투자의 고수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이 주식이 오르리라고 예상했었다. 이 기업이 성공할 줄 알고 있었다. 테슬라가 잘 나갈 것을 몇 년 전에 이미 예측했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나도 이 사업 아이템을 생각했었다. 나도 이 사업이 뜰지 알았다. 이런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 이전에 해당 기업이나 사업 아이템에 관심을 가지고 괜찮겠다, 투자하자 생각했을 것이다. 실제로 투자를 하지 않아서 지금 큰 수익을 챙기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미래를 예측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런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으니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래를 보는 것인데
이렇게 미래를 제대로 예측한 실적이 있으니 이 사람들은 투자의 고수가 틀림없지 않을까? 투자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힘은 중요하다. 하지만 미래 예측을 제대로 한다고 해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투자에는 급수가 있다. 일본의 유명 주식 투자자 가타야마 아키라는 투자자로 성공하기 위한 급수를 4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1단계, 어떤 기업의 주가가 오를지 예측하는 단계. 앞에서 미래를 예측했던 사람들, 어떤 기업의 주가가 오를지, 어디 부동산이 오를지, 그리고 어떤 사업 아이템이 히트를 칠지 예측했던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들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한 1단계 수준에 불과하다. 투자자 중에서는 단지 투자 세계에 입문한 정도라고 봐도 된다. 사실 미래 예측은 투자자로 성공하는 데 큰 의미가 없다. 투자에 관심 없이 하루하루 보내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별 관심이 없을지 몰라도 투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계속해서 미래를 예측하려 한다. 그렇게 많이 미래를 예측하다 보면 맞는 것도 많이 나온다. 미래 예측을 잘하면 현명하다, 똑똑하다는 이야기는 들을 수 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미래 예측은 부자가 되기 위한 1단계일 뿐이다. 2단계, 주식을 직접 사는 단계. 2단계는 미래 예측을 통해 앞으로 이 기업이 잘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 주식을 직접 사는 단계다. 그러니까 자신의 판단에 대해 직접 돈을 거는 행위다. 돈을 건다는 것은 참 이상하다. 어떤 의견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말이 맞는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이때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하면 당당하게 책임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주장에 돈을 걸 수 있느냐고 하면, 그러니까 그 주장이 틀리면 돈을 낼 수 있느냐고 하면 주저한다. 정말로 자신의 주장에 확신이 있으면 돈 내기를 반겨야 한다. 하지만 자신의 말에 돈까지 거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과거의 지식에 대해 돈 내기를 할 수는 있어도 미래의 지식에 대해 돈을 거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겉으로는 확신한다고 하지만 실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무의식적으로는 그게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 돈을 거는 것은 단순히 확신이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자신의 무언가를 희생할 수 있어야 돈을 걸 수 있다. 100%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자기가 가진 것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내놓지 못한다.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만이 투자를 할 수 있다. 미래 예측은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과 아무 상관없다. 돈을 내고 직접 주식을 사야지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3단계, 주식을 많이 사는 단계. 미래 예측도 했다. 그래서 그 주식을 샀다. 예측대로 그 주식이 크게 올랐다. 그럼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보통 주식 투자에 관해 이야기하는 책과 유튜브에서는 어떤 주식이 오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을 산다. 이것을 잘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단순히 주식을 사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주식을 많이 사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어떤 주식이 현재 5만 원인데 앞으로 7만 원이 넘을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하자. 그리고 500만 원을 투자해서 실제 그 주식을 100주 샀다. 1년 후 정말로 그 주식이 7만 원이 되었다. 무려 40% 수익률이다. 500만 원이 700만 원이 되었다. 성공적인 투자라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부자가 될 수 있나?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나? 이 사람은 200만 원을 벌었을 뿐이다. 용돈을 좀 번 것일 뿐 부자가 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정말로 의미 있는 수익을 얻으려면 훨씬 큰 돈을 투자했어야 한다. 자신의 재산 상태에 따라서 정말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어렵다. 100만 원, 재정 상태에 따라 1000만 원 정도를 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몇 천만 원, 몇 억 원어치를 사는 것은 정말 어렵다. 그렇게 사기 위해서는 주식을 살 정도의 확신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것보다 훨씬 큰 확신이 있어야 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크게 잃을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냥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2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4단계,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단계. 앞으로 미래에 크게 오를 주식을 발견했다. 그래서 큰 돈을 들여 그 주식을 많이 샀다. 그 다음에 실제 그 주식이 크게 올랐다. 그러면 여기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그럴 것 같다. 하지만 실제 자기가 보유한 주식이 크게 올랐다고 해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 아니다. 주식이 크게 오르는 동안 팔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어야 큰 수익이 난다. 그런데 오르는 주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건 정말 쉽지 않다. 이건 또 다른 단계의 이야기다. 가지고 있는 주식이 10% 오르는 것은 기쁘게 바라볼 수 있다. 20% 오르는 것도 좋아하면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럼 50%가 올랐다고 하자. 이때 팔아야 할까,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까? 100%가 올라서 2배가 되었다. 이때는 팔아야 할까,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할까?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10% 오르면 1,000만 원 수익, 20% 오르면 2천만 원 수익이다. 적지 않은 수익이기는 하지만 이 수익으로 부자가 되지는 못한다. 2배가 되면 1억이 2억이 된다. 큰 수익이기는 하지만 이것으로도 부자라고 할 수는 없다. 정말로 여기서 변화가 생기려면 1억이 10억이 될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최소한 5억은 챙겨야 부자로의 길이 열린다. 5배, 10배가 될 때까지 들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 어쩌면 1에서 3단계보다 2, 4단계가 훨씬 더 어렵다. 처음부터 10에서 20% 상승을 기대하고 샀다면 4단계는 필요 없다. 그러나 처음에 현명한 미래 예측을 할 때는 10에서 20% 수익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최소한 몇 배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주식을 샀을 것이다. 그러면 몇 배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주식이 오를 것인가를 예측하는 사람은 많고 주식을 사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큰 자금으로 사는 사람은 적다. 그리고 5배, 10배 그 이상의 수익을 챙겨가는 사람은 더 적다. 이 4단계를 모두 넘어설 수 있어야 투자에서 정말로 큰 돈을 벌어 생활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부자가 되려면 피해서는 안 되는 길이다. 이 투자의 4단계 급수는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4가지만 알고 실천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한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았다고 하자. 이 학생은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될 수 있을까? 이 학생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번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하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미리 알면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 어떤 문제가 나올지 잘 예상해서 몇 문제를 맞힐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을 다 맞힌다고 해서 이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당장 점수 몇 점을 더 받을 수는 있지만 다음 시험에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지금 몇 문제 더 맞췄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인정받지도 못한다. 어떤 주식이 오를지, 어떤 부동산이 오를지를 알아내려는 것은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아내려는 것과 같다. 앞으로 오르는 주식을 꼭 찍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그 어려운 걸 해낸다 하더라도 그게 부자가 되는 길은 아니라는 것이다. 몇 문제 더 맞추는 것과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는 것은 다르다. 마찬가지로 오를 주식 몇 개를 집어내는 것과 부자가 되는 것도 다르다. 50% 오를 주식 10개를 발견해서 그것을 맞추었다고 해보자. 모든 주식에서 다 50% 수익을 내는 것도 불가능하거니와 설사 모두 50% 수익을 냈다고 해도 지금 있는 자산에서 50% 더 늘어날 뿐이다. 1,000만 원 가지고 투자했다면 1,5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1억으로 투자했다고 해도 1억 5천만 원이 될 뿐이다. 수익을 얻기는 했는데 부자는 아니다. 시험에서 몇 점 더 맞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몇 문제 더 맞추는 것이 아니다. 우선 나도 노력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하고 그 믿음에 따라 공부를 해야 한다. 하나하나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를 외워서는 안 되고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정답을 알아낼 수 있는 문제 푸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 앉아서 몇 시간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정신력도 있어야 한다. 또 공부를 한다고 바로바로 시험 성적이 오르지도 않는다.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스트레스도 이겨내야 한다. 무엇보다 성적이 오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70점 받는 학생이 한 달 열심히 공부했다고 90점을 받는 경우는 없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는 데는 신경이 지치도록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오를 종목 몇 개를 발견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고 부자의 사고방식을 익히고 실행해야 한다. 오를 수 있는 개별 종목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투자 방법 자체를 익혀야 한다. 투자를 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시장이 대폭락하는 것을 겪어야 하고 내가 가진 종목이 반토막 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 내가 가진 종목이 50% 폭등하는 것도 다반사로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시장의 격동에 휘둘리면 안 된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시험을 망치든 찍은 게 다 맞는 행운이 오든 아무 상관없이 계속 공부하는 것처럼 시장이 폭락해도 폭등해도 계속 꾸준하게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럴 수 있는 정신력을 갖추어야 한다. 무엇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몇 개월 안에, 몇 년 안에 큰 성과가 나오지는 않는다. 그 시간을 버텨내야 하는 것도 꼭 필요한 과정이다. 다시 요약 정리를 해보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믿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 시스템의 특성을 알고 믿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자본주의에 대해 부정적이고 시장 경제를 믿지 못하면서 이 사회에서 돈을 벌어 성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농경사회에서는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성공할 수 있다. 수렵사회에서는 사냥을 잘해야 성공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는 자본의 힘과 시장의 힘을 잘 알고 이용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둘째,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행해야 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정말로 모두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100% 할 수 없다. 인간은 생각과 감정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생각하면서 부자가 될 수는 없다. 나는 부자가 되는 게 싫다고 생각하면서 부자가 될 수도 없다. 생각이 행동을 지배하고 나아가 운명을 지배한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사고방식을 익혀야 한다. 그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자가 될 수 없다. 그 돈을 유지할 수가 없다. 셋째, 돈보다는 돈을 버는 방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오를지를 고르는 것보다 어떤 식으로 종목을 고르면 수익이 나는지, 어떻게 매매하면 수익이 나는지에 관한 방법을 알려고 해야 한다. 지금 아파트가 오르는지 내리는지가 아니라 어떨 때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어떨 때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는지에 대한 원칙을 알려고 해야 한다. 물고기 몇 마리를 잡으면 당장 배고픔은 해결되지만 부자가 되지는 못한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 자체를 깨우쳐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 what이 아니라 how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넷째, 산을 오르면 필연적으로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나온다. 길은 좁고 험하고 마실 물도 없다. 정상에 오를 때까지 기쁜 일은 없다. 힘들고 어려운 길만 계속될 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야 한다. 부자가 되는 길은 탄탄대로 고속도로가 아니다. 이 길을 가야지 하고 마음먹고 실천한다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다. 중간에 계속해서 방해물이 나온다. 넘기 힘든 방해물만 나올 뿐이고 즐거움을 주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가야 한다. 오랫동안 버티는 힘이 필요하다. 이 버티는 힘이 없으면 다른 것이 아무리 뛰어나도 소용없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몇 년 동안 계속 공부를 해온 학생들이다. 몇 개월, 1에서 2년 공부해서 공부 잘하게 된 학생은 아무도 없다. 부자가 되는 길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는 길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 기간 동안 꾸준히 템포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산은, 특히 높은 산은 아래에서 보면 까마득해 보인다. 어떻게 저 산을 오를 수 있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하지만 계속 오르다 보면 어느새 산 정상에 오른다. 산을 잘 타는 사람, 지구력이 좋은 사람, 특출난 능력이 있는 사람만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게 아니다. 산은 누구나 계속 오르기만 하면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정상에 오르고 나면 아래서 보았을 때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부자가 되는 것도 비슷하다고 본다. 큰 부자는 특출난 능력이 필요할지 몰라도 작은 부자는 누구나 다 될 수 있다. 부자가 되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부자가 되고 나면 이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길은 아니라는 것도 느끼게 된다. 산 정상을 오르려고 마음먹고 등산 과정에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한다. 그리고 산 정상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따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으면 어느 순간 정상에 올라와 있다. 일단 산에 올라보자. 그러면 산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많은 길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